대통령이 한 번은 그 이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스텝 비기닝. 네. 그때 그 와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 안 된 대통령이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상 언론도 보면은 별 문제 없다는 정책 당국자의 말을 옮기는 수준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라 할까요?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를 함께 끌고 나가야 될 때는 삼주체가. 근데 지금 정부가 좌표를 못 찍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다르게 보면 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지금. 정부의 현재 경제 침체 대책에 대한 대응 좀 이래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말씀 주시니까 제가 네. 속으로 잠깐 울었습니다. 눈물을 네. 지금 참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네. 제가 참 뭐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분을 존경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만큼 제가 아담 스미스를 좋아합니다. 네. 존경하고요.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존경할 만한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경제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생물이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어떤 방향 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경제가 그렇게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에 맞게 대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불구덩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면 당하는데 앞에 불구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가면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틀린다고 표현 안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정한다고 하는데 대중분들은 틀렸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건 저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나갈 때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으면 그게 여건의 변화, 그 전제 자체가 계속 바뀌니까 수정 전망하는데 그걸 틀렸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디 제가 전망했던 이 전망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응책을 잘 강구해서 나가면 그 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틀릴 텐데 그게 어려운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위험 요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더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모든 요소들이 대외적인 탓이다. 라고 돌린다면 우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정말 위험하구나. 대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라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더 희망적으로 수정 전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네요. 칼럼을 하나 냈는데 국민연금이 1, 2, 3분기 수익률을 발표했는데 약 900조 가량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1, 2, 3분기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7%대입니다. 이게 약 손실액이 68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조입니다. 그러면 2년치 이상을 까먹은 겁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대략 50년 중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갈 시점을 앞당겨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고 우리나라 말고 마이너스인 나라들도 수두룩빽빽하다. 마이너스를 피해 나가기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약간 익스큐즈 해야 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보도자료. 그리고 그걸 기사에 많이 반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 하에서도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지. 마이너스가 목적이면 됩니까?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의 목적이 목표하는 바가 마이너스면 됩니까? 목표는 무조건 플러스여야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도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그럼 역시 이런 것들도 대외적인 요인이 이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탄스러워서 지적을 한 칼럼이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경제 여건이 뭐 수출 침체 아니면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아무 문제 없다, 일시적인 요소다, 대외적인 요인이다, 강달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면에 이 위기 상황임을 더 정확히 느끼고 무언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중소중견기업들은 뭐가 어려워서 지금 수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강달러 기조 속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해야 될까.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전히 차단되는 국면에서 우리는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 영토를 어떻게 확보해 볼까 하는 뭔가의 위기 대응 노력을 단행할 때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지 그런 종류의 위기적 성격들이 온다 해도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속상한 말씀이시다. 우리 교수님이 네. 그 정책 당국자다 네.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어떤 방향과 예. 구체적인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의 컨셉은 네. 소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네,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인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은 어렵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주된 컨셉은 표적 정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예, 영어로는 targeted, 타겟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어야 된다. 그럼 타겟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상황 하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재정을 어떤 특정 영역에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집중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3년에 우리 정부는 어떤 기술적 영역의 R&D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R&D 영역으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해 볼까? 기업들이 어디서부터 신사업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할까 하는 유도하는 그런 장치로서 R&D 예산을 그런 타겟이 명확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정책이라는 면에서도 기술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잠재 성장률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첫 번째는 노동 투입이 많아야 되는데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요. 단기간 안에 그걸 해소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본 투입이어야 되는데 자본 투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R&D 예산 정책이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모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망 기술이 바뀝니까? 왜 기술적 영역이 정권 기술이 정치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망 기술이라는 영역이 어느 정권에서 뭐 나로가 성공했어요. 그럼 우주 개발 예산 2배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도 없애요. 뭐 어떤 해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 해야 돼 하면서 뭐 2차까지 뭐 시범 사업까지 다 예산 때려받고 투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어떤 해에는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외치다가 그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그 정권에 해당되는 기술적 영역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 기조를 가져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면 기술은 마치 통화 정책이 정부와 독립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듯이 기술 정책의 독립성을 좀 부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정치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의 그 시스템 리스크를 네. 지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회사채의 신용 위기가 기업체 자금 조달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성장 잠재적의 위축과 고용 위기 등 많은 부작용의 확산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기의 현상과 전망 네.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좀 한번 조언을 하신다면. 네. 지금 뭐 채권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죠. 예. 이른바 돈맥경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너무나 높아져서 특히 회사채 금리가 너무나 높아져서 예.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채권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23년 상반기예요. 제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그 근본적인 그 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채 만기가 54조 이상 도래합니다. 예. 도래되는 회사채 만기 속에서 그 만기의 때 상환하려면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죠. 예. 그래서 이것을 차환해야 되는데 예.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죠. 회사채 발행해도 미매각될 것이 뻔하다라고 기업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가 도산, 예. 그 다음 하나는 자산 매각. 도산하면 금융부실인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M&A 시장에 기존 자산을 매각하겠죠. 그런 의사결정이 주되게 될 겁니다. 제가 참 많은 기업들의 이제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전망이 제 주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질문하는 컨셉이 A, B, C 사업 중에 뭐가 더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좋을까요? 이런 컨셉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A, B,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그러니까 높아진 채권 금리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미매각되고 투자자를 못 찾고 그러니까 이 M&A 시장에 많은 딜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그런 경로가 23년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 이야기인데 도산, 자산 매각 이거는 다들 보면은 좀 기업에서는 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산은. 예.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도산을 막겠죠. 이제 도산을 막겠지만 만기가 도래됐는데 M&A 딜이 성립이 안 되면 그러면 도산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말 그대로 금융 부실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막 굉장히 커지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뒷받침하는 노력들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M&A 시장에서 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주하기보다는 또 우리 기업들이 그런 M&A 시장에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포착해서 이럴 때일수록 신규 사업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지난달에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 보면은 이 우리 외환 관리 부분에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뭐 이 외환이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우리가 네, 4,500억 달러. 그때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우리가 단기 부채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몰리면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 이 환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가 조금 이렇게 현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외환 관리의 그 추세상 네. 교수님 볼 때 우리는 끔찍한 그 IMF를 겪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이야기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예. 추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IMF 외환 위기와는 거리가 먼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 부분을 뭐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단기간 안에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급감한 거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자체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기존 IMF 외환 위기 당시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빨리 떨어진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강달러, 킹달러 현상 속에서 그런 와중에도 외환 보유액 순위는 오히려 위로 올라갔죠. 9위, 8위, 7위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자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물론 이게 급감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환 위기로 전개된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와 채권이 있는데 예. 채무는 이제 갚아야 될 거고 채권이 있죠. 근데 채권 순채권국입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는 순채무국이었어요. 예.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외 채무가 빠져나가더라도 채권을 또 빨리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 경제입니다. 지금은 채권 규모가 순채권 규모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다. 우리 펀더멘털이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채권만 자 우리나라가 빌린 돈만 가지고만 생각해 채무만 가지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채무 중에서도 일부가 단기 채무고 장기 채무인데 단기 외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낮습니다. 빠른 속도로 단기 외채 비중이 늘어난 거 사실이고요.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빨리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외환 위기에 처한다?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23년 마주할 어떤 어려운 국면이 외환 위기 때문은 아니다. 다른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지 이런 외환 위기 가능성을 굳이 걱정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좀 막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